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저희 이제 성악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이 챕터에서는 오페라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음악 들으려다가 말하는 것들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저희. 네. 이 성부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이제 카스트라토. 네네. 네,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오페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에 여기 대충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저희 이게 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선생님. 제가 읽을까요? 오페라의 정의와 구성 요소. 오페라의 정의. 오페라는 한마디로 음악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은 대사를 말로 하지만 오페라는 노래로 하고 오케스트라가 이 노래를 반주한다. 또한 노래에는 독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창과 합창도 있고 또 노래 없이 오케스트라만 연주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춤과 환상적인 무대 장치 그리고 화려한 의상이 곁들여진다. 결국 오페라란 음악, 연극, 미술 그리고 무용이 결합하여 탄생되는 총체적인 예술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페라란 말의 어원을 통해서도 증명되는데, 오페라는 작품이라는 뜻의 라틴어 오푸스의 복수형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러 작품의 합성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네, 그래서 이제 오페라. 조금 더 읽을까요? 아니면? 네,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오페라라는 게 여기에서도 노래, 연기, 춤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종합해서 이렇게 창출해낸 종합 예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딱 하나 드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근래에 솔직히 오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 예술이. 그쵸. 그렇죠. 네. 다 뭐가 있죠 요새? 뮤지컬? 네, 뮤지컬.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네. 두 개 다 종합예술 아니에요? 네. 영화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영상화 되어 있는 거랑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대 장치가 있는 거에 대한 차이를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연극도 종합예술이에요. 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가 같이 섞여져 있는 저희가 어떤 집합체 중에서만 이제 비교군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뮤지컬과 오페라 차이가 조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당연하. 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네, 악기가 있다. 악기 반주가 있다. 그러면은 뮤지컬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도 연주하는 게 있는데요. 그쵸. 있어요. 그 MR도 있을 수 자체가 다른 것 있어요. 같아요. 음악의 소리 자체. 네. 뮤지컬하고 오페라는 쉽게 말하면 오페라는 굉장히 성악적이고 성악틱하고 뮤지컬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발성으로 네, 되게 약간 좀 더 말하는 거에 가깝게 음을 써서 하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기에 집중을 해요. 노래도 중요하지만 노래 비중도 많고 그쪽도 이제 그 넘버를 해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배역들이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뮤지컬이요? 네, 연기에 중심을 뒀다고 생각하면 오페라는 노래, 보여지는 어떤 그냥 테크닉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반주도 오케스트라가 사실 들어가는 작품이 있고 안 들어가는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간소화하기 위해서 안 들어갈 뿐이지 오케스트라 좀 넣기는 넣어요. 뮤지컬도 지금 어떤 그런 음향적인 효과 대비를 위해서 반주가 이제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주 자체가 클래식은 아무래도 조금 오케스트라에 대한 한정적인 영역이라면 뮤지컬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음향이나 스피커나 마이크나 뭐 여러 그 음향 장치가 이렇게 더 들어가면서 극적인 효과를 더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작품을 위주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오페라는 반대로 고전적인 작품
또는 역사를 기반으로. 네, 허구 사실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뭐 오페라 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좀 하층민들이 이렇게 귀족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 포함해서 역사적인 거, 예, 고전적인 문화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루는 그런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우리가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새 저희가 뮤지컬도 워낙에 핫한 그런 장르 중에 하나라서 짚고 넘어갔고요.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페라 구성으로. 뮤지컬은 그렇게 오페라처럼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죠. 오래되지 않았죠. 네. 언제쯤입니까 혹시? 그게 이제 근현대 시대에 넘어가면서 시작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오히려 우리 대중에게 더 친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막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이제 전통적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시대를 거듭할수 쇠퇴하듯이 새로운 장르들에 대한 어떤 군중의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뮤지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페라는 너무 옛날에 어떤 고전적인 문학을 다루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일지언정 계속 이제 우리 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현대적인 어떤 안목을 접목시켜서 작품을 다시 재해석해서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예요. 네. 오페라는 연극과 네. 마찬가지로 5개 이내의 막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막은 몇 개의 장면들로 구성된다. 하나의 막은 노래하는 부분과 오케스트라만 나오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진행된다. 그리고 노래는 혼자 부를 수도 있지만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하듯 중창으로 부르거나 오페라에 등장하는 군중들이 다 함께 합창으로 부를 수도 있다. 이 많은 음악적 요소와 다른 연극적, 미술적, 무용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음악을 흐르게 하느냐가 바로 오페라 작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연극에서 주연이 있다면 오페라의 주인공은 독창자인 셈이다. 독창자는 오페라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이다. 특히 오페라의 주요 여가수를 어떤가는 여성이라는 뜻의 프리마 돈나라고 부르거나 이러한 호칭도 부족해서 디바, 즉 여신이라 부르는 것만 보아도 독창자에 대해 청중들이 얼마나 큰 찬사와 기대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독창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부르는 방식에 따라 레지타티보, 네. 아리아? 아리아. 죄송합니다. 아리아입니다. 네, 네. 아리아로 구분되는데 가곡처럼 하나의 온전한 노래를 아리아라고 하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읊조리고 노래하는 부분을 레지타티보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하실 게 이제 곧 나오실 건데 레치타티보는 나중에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대화라는 어떤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음악적으로 레치타티보도 이렇게 음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어떤 느낌의 그거를 레치타티보라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리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리아. 오페라의 꽃은 역시 아리아로 오페라를 제대로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여자의 마음이나 별은 빛나건만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같은 아리아 선율은 기억할 것이다. 주로 강렬한 감정 상태를 노래하는 아리아에서는 그러한 감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강조된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는 사랑해 또는 잘 있어 라고 한 번 속삭일 것을 아리아에서는 몇 분에 걸쳐 길게 노래한다. 그런데 이렇게 긴 아리아를 통해 메시지를 듣는 상대역은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그 노래에 대한 반응으로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어색한 제스처를 계속해야만 한다. 여기에서도 오페라가 갖고 있는 비현실성이 나타난다. 게다가 아리아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절정에 달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청중들이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 성악가들의 열창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리아가 끝나면 청중은 박수할 채로 답한다. 결국 아리아 때문에 극은 비현실적으로 흐르고 또 극의 흐름도 단절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는 오페라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오페라에서 가장 큰 매력을 지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아리아는
바로 성악가들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악 반주가 있는 서정적인 가락을 부르는 것이 아리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프라노가 하는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토스카 저희 푸치니 작품. 살 네. 뺐을 텐데요. 맞아요. 살이 이렇게 막 그랬었죠. 90kg였다가 60kg 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보다 그게 더 강해진다. 그리고 반주하는 악기 음보다는 저 목소리가 훨씬 이렇게 전달력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파트에 들어볼 건데 이것도 소프라노가 하는 곡이긴 한데 일단 레치타티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이고, 먼저 가시는구나. 노안 있으셔서. 레지타티브. 이에 반해 레지타티브는 자연스러운 말의 억양을 모방한 것으로 음악적 선율이라기보다는 재빠른 제잘거림이나 같은 음을 반복하면서 극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 당연히 레지타티브는 음악적으로 화려하거나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페라에서 레지타티브의 역할이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레지타티브는 극의 줄거리를 끌고 나가면서 극적 긴장감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레지타티브가 얼마나 말의 억양과 발음에 충실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의사 전달 가능성이 결정된다. 사실 레지타티브는 17세기 이탈리아 작곡가들에 의해 탄생되었던 모노디라는 기법을 오페라에 적용시킴으로 탄생된 것으로 음악사적으로 볼 때 레지타티브란 바로 언어와 음악의 합일이라는 모든 시대가 소망하던 목표가 달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오페라사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인류가 그렇게 원하던 이 문제를 이탈리아 레지타티보를 통해 먼저 해결한 덕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딱딱한 독일어를 가지고 이탈리아처럼 음악적인 레지타티보를 탄생시킨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레지타티보 없이 대화로 처리하는, 그래서 오페라라기보다는 대화제의 염도 때문에 노래가 삽입된 형태의 징슈필에 만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슈필 같은 경우에는 레치타티보랑 다르게 노래 중간중간 대사처럼 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 레치타티보라는 기법이 생기기 전에는 약간의 조금 이렇게 텀이 있는 듯한 대사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표현하는 그런 오페라가 있었었고요. 그때 이제 레치타티보라는 어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리사이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리사이틀 이런 뭐 홀 이름 리사이틀 그런 게 이제
발표회 뭐 이런 뜻이 틀이라고 하죠 우리는. 리사이틀 뭐 홀 뭐 이렇게 하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연주회 있으면 리사이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발표하다. 근데 리사이틀이라는 어원 자체가 말하다, 낭송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치타티보가 마찬가지로 낭송하듯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작곡가들이 레치타티보를 넣는 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 안에서 너무 음악적이지만은 않게 잘 낭송해라 이런 의도로 가지고 작곡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지 레치타티보 기법이 뭐지? 그거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서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레노트 디 피가 피가로의 결혼 사막의 요게 레치타티보. 여기까지 레치타티보. 이게 대사예요. 그러니까 대사고 요 다음 이제 아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치타티보가 이 곡이 있으면 레치타티보만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레치타티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창자로서 아리아 파트를 함으로써 극적인 어떤 뭐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렇게 관중들이 그렇게까지 클라이막스로 닿게 하는 역할이 아리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대사예요. 대사. 이어보죠. 아리아를. 한번 아리아 한번 볼까요? 나는 중간중간 낀 건 줄 알았어요. 중간중간 끼긴 껴요. 오페라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중간에 끼는 하는 거예요. 더 서정적이죠. 요런 느낌. 뭔가 앞에 안 느껴지죠? 근데 대사가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레치타티보가 훨씬 많아요. 바빠요. 왜냐하면 내가 피가로한테 내가 백작을 좋아하는 척 해야 되니까 막 그러면서 피가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막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가로 좀 듣고 열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막 내 사랑 난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막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죠. 뒤에서 이제 막 그 표정이 막 나올 거예요. 열을 받은 표정. 근데 이제 레치타티보는 이제 바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못 잊어. 이러면서 그럼 레치타티보도 대사고 아리아도 아리아. 그렇죠. 대사이지만 노래 가사 느낌이 더 충실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를 읊는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거가 조금 대사 위주니까 뭔가 음정은 들어가 있지만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좀 구분이 쉽다.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징슈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모차르트 작품이긴 하지만 모차르트 후공으로부터의 도주는 이제 징슈필로서 중간에 이제 대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정 없이. 그런 거는 사람들이 지금 대중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사는 한국어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그건 이해가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어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쉽진 않죠. 그치만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어니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죠. 너무 좋고 노래 선율적이면서도 약간 대사 하듯이 바쁘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죠. 아리아 하기 전에 전조인데 이거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한 부연 설명 그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아리아를 더 좀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다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노래만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징슈필이라는 장르가 나왔던 이유도 대사를 하지만 않으면 흐름이 전개가 안 되니까 대사가 들어가기는 해야 돼.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레치타티보처럼 이렇게 약간 음악성 있게 하다 보면은 그 대사도 들으면서 어떻게 곡의 진행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원어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레치타티의 의미가 사실 그쵸. 약간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조금 적합했던 장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요소로만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페라를 그 자리에서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보시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이제 뮤지컬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뮤지컬도 그냥 이렇게 맨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감 있게 딱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미리 이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보면 얼마나 친숙하고 재밌어요. 그런 거를 조금 여기서도 오페라에서도 오페라 곡을 이제 위주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집에서 조금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통 보면 가서 오페라 같은 거 내용이 웃을 때는 막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판소리 같은 거 할 때는 알아들으니까 웃는 자리에서 막 웃을 줄 저런 거 모르니까. 근데 오페라는 잘 웃질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웃지 않고 그냥 계속 집중해요. 저 사람이 잘 배역을 소화하고 있는지 약간 무서워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유럽에 계시는데 너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내 평생 한 몇십 년 들었기 때문에 이 배역을 담당하는 이 가수가 내가 20년 30년 전에 그 당시에 뭐 마리아 칼라스 노래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음악적인 해석이 있는지 이러면서 이렇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다. 전공자들보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다 어떤 음악적인 표현 같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 빠지신다. 이러면은 저 가수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랑 또 이제 레치타티보가 하나가 더 있네. 오페라를 작곡하는 분들은 가사까지 작사도 자기가 합니까? 오페라 작곡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사는 따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뭐 루이지 데 폰테라는 사람의 뭐 어떤 작품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오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대사하고 이러는 거는 아무튼 뭐 그 작곡가와 어떤 다른 작사가 영역이겠죠. 근데 작곡가는 충실하게 그 작품, 음악적으로만 하는 게 좋구나.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바리톤. 이게 지금 다 레치타티브야. 누가 봐도 저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공감이 안 되면 웃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극적으로 막 하다가 막 넘어져요. 만약에 우스꽝스럽게 그럼 웃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연기 좀 하네? 약간 이렇게 진짜 아시겠죠? 계속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되게 재밌죠? 또 뭔가, 이게 레치타티보구나. 아까 우리 토스카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다음 거 중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독창. 오페라에는 독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성부씩 맡아 부르는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 오중창 등이 있고 한 성부를 여러 사람이 노래하는 합창도 있다. 대사를 노래로 하는 오페라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대화하면 중창이 된다. 연극처럼 당연히 오페라에서도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느낌과 의견이 있으며 연극과 다른 것은 그들이 이것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장면에 따라 인물들은 서로 같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은 절망을, 한 사람은 희망을, 아니면 분노와 사랑 또는 행복과 슬픔 등 전혀 상반된 감정 상태일 수도 있다. 만약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분개하거나 서로 증오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에 찬 노래라 할지라도 그 가사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노래한 각각의 선율들은 서로 어우러져 언제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복잡한 느낌들이 엉켜서 아름답게 결합된다는 것은 연극에서는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오페라만의 매력이다. 네, 그렇죠. 그래도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그 뮤지컬에서도 이렇게 중창 느낌으로 많이 하잖아요. 연인들이 막 서로 대화하거나. 근데 그런 요소는 음악극에서는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오페라만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음악극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 혼자 독창하는 것보다. 그렇죠? 일단 합창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합창. 오페라에서 합창은 신하, 선원, 농부, 무도회 손님 등 다양한 역할에 군중이 맡게 된다. 흔히 합창은 음악적으로 볼 때 독창자를 위한 일종의 배경음악인 경우가 많지만 극적으로는 특정 상황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그 상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중창과 합창은 독창만으로는 불가능한 풍성한 음향과 극적 효과를 연출할 뿐 아니라 다양한 대율법적 기교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페라가 음악적 풍요로움과 품위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창 같은 경우에는 뭐 장르가 합창이지만 오페라 안에 있는 합창과 또 우리가 합창단이 연주하는 이제 합창 이 개념은 사실 조금 상반된 성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페라 안에서 어떤 합창이 뭐 유명한 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싶으실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중창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 나오는 이제 뱃노래, 산막에 나오는 뱃노래. 거의 이제 뭐 중창이나 이런 것들은 사랑을 담는 노래가 참 많아요. 그래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중창. 이제 남자 역을 맡는 메조 소프라노와 그리고 이제 여자 역을 맡는 이제 그래서 두 여자. 녹음.
다 들었네요. 네, 참 너무 아름답죠. 네, 들어보셨던 저 두 분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아까 한 분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은 메조 소프라노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계신 분은 이제 소프라노. 소프라노. 근데 리릭하잖아요. 서정적이고 가볍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메조로 들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소프라노가 이런 약간 풍성한 좀 소리를 가진 소프라노 좋아해요. 더 뭔가 이렇게 뭐 메조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여러 영역을 이렇게 아우른 것. 사실 마리아 칼라스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뤄보지 않았지만 마리아 칼라스는 그 시대에 메조 아리아도 했었어요. 네. 그분은 구별을 두지 않았어요. 소프라노 여자는 모든 성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유일무이하게 메조까지 하고 떠나셨죠. 안젤라 게오르게도 뭐 메조, 뭐 카르멘 곡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 범위가 마리아 칼라스만큼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 굉장히 약간 심지 굵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오페라에는 굉장히 너무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소리 특징이 아닐까. 그거랑 이제 합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거는 삼중창이겠는데 일단은 합창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오래됐. 아이다, 베티. 딱 봐도 무대 장치가 이집트죠, 배경이. 아이다에 있는. 왕이죠. 누가 봐도 이시스를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네. 와, 제작비 엄청 들었겠어요. 아유, 항상 많이 들죠. 이야. 네.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간마크 간주곡 듣고 저희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읽었어요. 간주곡 읽어주시고, 네. 서곡과 간주곡. 오페라에는 노래 없이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연주되는 서곡 또는 전주곡, 그리고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반주곡이나 리토르넬로가 그것이다. 이들은 작품 곳곳에 삽입된 선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전체 작품의 분위기를 암시하거나 이미 전개된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이어질 장면과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관현악 부분들은 과거 오페라 하우스를 상류사회의 사교 장소로 이용하던 시절 별 관심 없이 오페라 공연장에 운집한
청중의 관심을 무대로 집중하게 하고 때로는 늦게 도착한 청중을 위해 오페라의 시작을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바람잡이 같은 예. 너무 배려가 많죠. 작곡가가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연 조금 늦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리안 타임. 한국인들 듣는 약간 5분과 10분 사이의 시간. 그래서 우리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중간에 호다닥 들어오시잖아요. 광고 중에. 그런 느낌인데 더 음악적이면서 약간 품격 있는 느낌. 그래서 서곡을 먼저 들어보고. 근데 서곡이 이제 그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대충 이 곡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음악이다. 이런 거를 먼저 소개하는 그런 프렐류드라는 서곡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벨디의 라트라비에타 선생님께서 보셨던 그거의 프렐류드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번 꼭 잠깐만요. 어떠세요? 기쁘세요? 이 곡을 슬프죠? 이게 전개되는 거야. 이 곡은 약간 좀 비극적이다. 아무것도 못 느꼈죠? 네. 사실 딱 오는데 잠이 쫙. 이런 느낌. 참 좋죠. 그리고 저희 막 인터메조도 들어볼 건데 인터메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거 듣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짜 들어가는 너무 좋은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좀 많이 들었어? 카발레리 루스티카나 있는 중간에 인터메조.
이제 이 다음에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너무 잘 알려진 멜로디가 나오죠, 이제. 저거 진짜 파르타노 신전이에요? 이탈리아. 아니죠. 아니야. 이탈리아에 있는, 이게 정상,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정상회담 때 이렇게 무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뒤에는 아니고. 저도 이거 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만 쉬었다가 저희 이제 새로운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뮤지컬 차이는 뭐라고 못 들었는데. 뮤지컬은 이제 고전 문학이 오페라면은 이쪽 현대 문학이고 이제 무대 장치도 무대는 똑같고 비슷하나 이제 MR이나 음향 효과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제 거기는 약간 연기에 조금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 하면은 오페라는 조금 노래, 음악. 뮤지컬은 연기, 오페라는 그쵸. 음악. 근데 이제 만약에 연극이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연기. 근데 뭐 뮤지컬도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연기도 있으니까. 춤도 있어요. 오페라에도 춤이 있어요? 춤 있죠. 근데 이제 그 독창자가 춘다기보다 출 때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어떤 뭐 유혹을 하는 뭐 세기디아라는 아리아를 할 때 출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무세타가 뭐 이제 그 앞에서 나는 막 너무나도 나는 인기가 많고 뭐 나는 매력이 넘치는 여자 이럴 때는 약간의 이런 게 이렇게 가미될 수 있으나 거의 춤은 이게 그 무용수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무용, 미술, 음악 이게 좀 이렇게 다. 저희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종교음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다뤄보는 건데, 저희가 이게 4주차 정도밖에 못하는 강의니까 이게 시대별로 다 다루면 좋겠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 시대별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방대해서 자료가.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제가 그 유인물 나눠드렸던 거, 그게 이제 고대음악.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실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중세음악전에는 이런 게 있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었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이게 그냥 자료로만
자료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구전돼서 내려오는 음악 빼고는 사실 전달해지는 게 없어요. 예, 기보법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하고 저희가 일단 종교 음악으로 제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프해도 되는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듣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네. 이 수산이 너무 좋은데 뭐. 맞아요. 저도 힐링돼요.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막 들으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이거 음악 들으면 또 저도 새롭고 이렇게 마리아 칼라스 얘기해 주시면 마리아 칼라스 기복이 있었구나 그런 사실도 알게 되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기독교 전래 음악으로 넘어가도록 기독교 하겠습니다. 전래음악. 네. 서양음악의 역사와 기독교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발전하였다. 기독교의 모든 의식은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악의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다. 따라서 그 문헌의 양이나 수준으로 볼 때 종교음악은 서양음악의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긴 역사를 가진 음악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기독교 전래에 사용되었던 음악들과 극적인 성격을 갖는 음악들을 우선 설명하고 그 밖의 합창음악을 살펴보면 레퍼토리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네. 그래서 우리 첫 하나, 둘, 시간에 셋. 첫 시간에 저희가 이거 소비 계층이 누구냐,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나 다 보면은 교회. 그러니까 그런 수단과 도구였을 뿐 음악은. 그렇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소비하는 계층이 다양해질수록 이제 그 장르를 조금씩 세태를 하고 새로운 장르가 출현한다. 전례를 위한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전래 음악의 주된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실제 의식에서 음악은 가사의 내용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세 이후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있어 각 순서에 맞게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는 이 대규모의 형식은 그들의 음악적 영감을 펼치기에 너무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결국 바로크 시대 이후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목적보다는 듣기 위한 목적으로 작곡되는 경우가 많아져 본격적인 하나의 음악 장르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네. 그래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미사 전까지. 감상을 위한 음악. 미사가 연주회용 음악이 된 이후에도 가사에 있어서나 형식 구성에 있어서 중세부터 내려오는 전래 전통을 따르는 등 기독교 의식과의 끈은 굳게 유지되고 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1년 내내 똑같은 미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절기나 축일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미사를 드리는 등 미사의 종류가 다양했다. 개신교 음악, 종교개혁 이후 탄생한 개신교의 전래음악은 전통적인 가톨릭 미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나 낭송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예배 순서도 훨씬 간소해졌고 예배에서 주로 사용된 음악의 내용도 달라 전래음악 전체가 하나의 연주회를 위한 음악 형식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음악들이 재료가 되어 대규모의 중요한 음악 형식들로 발전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루터교 음악인 코랄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례를 위한 음악, 감상을 위한 음악 이런 거 다 보시면 결국엔 다 종교로 지금 다 통합이 되어 있죠, 성격이. 근데 개신교 음악 같은 경우에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코랄이라는 이 장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루터가 작사 작곡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아직도 우리 찬양 이게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근데 이제 개신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그 시기가 뭐 카톨릭보다는 깊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개신교 음악은 어떤 장르로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이어져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전례를 위한 감상을 위한 음악은 거의 카톨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곧 카톨릭에 맞춰져 있는 미사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카톨릭 미사는 통상문, 입당송, 층계송, 할렐루야, 복음전 노래,
구속가, 봉헌송, 영성체송 등과 같이 종교적인 절기와 미사의 내용에 맞추어 가사가 달라지는 고유문으로 구성되어진다. 이 많은 미사 순서 가운데 미사 통상문의 5곡만을 묶어 하나의 음악 형식으로 탄생시킨 사람은 14세기 거장 마시오로 알려져 있다. 미사 음악의 중추가 되는 악장은 키리에, 대영광송, 사도신경, 거룩하시다, 천주의 어린 양이다. 대표적인 미사 작품, 바흐, 비단조 미사.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우리 그 전례를 위한 음악이 바로크 시대 이후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목적보다 듣기 위한 목적 작곡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미사가 또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미사도 르네상스 시대까지, 그러니까 1600년대까지는 이제 그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후 바로크 음악 이후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연주회용 음악으로 발전하는데요. 그거 저희가 전례 음악이면 어떤 느낌인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일단 전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 저희 성당에 가면 그 미사할 때 입당송서부터 봉헌송까지 저희 영성체송까지 이제 보시면 되게 단선율로 막 따라라라라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례용 음악이고 연주용은 이제 다양한 화성과 악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마쇼인데 르네상스 시대 작곡가이기는 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사실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게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일반인은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차르트가 이제 고전주의 작곡가이기는 하지만 모차르트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그걸 나중에 이제 그 미사곡을 갖다가 퍼뜨렸잖아요, 대중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런 곡을 교회에서 미사할 때 연주를 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자꾸 대중들에게 퍼져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게 되죠. 보시면은 딱 봐도 남성, 그쵸? 예, 남성만 부를 수 있었어요. 요 당시 종교 음악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성, 파트도 남성이어서 테너가 맨 밑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테너가 나중에 이제 다른 양식으로 들어갈 때는 달라져요. 모테트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성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음악은 대체적으로 남성 위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듣기 좋으세요? 조금 더 들을까요? 이게 보시면 미사곡인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화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이 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 계속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 성가곡은 한 사람이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 성곡을 섞어서 하진 않고 지금 이렇게 4성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는 통일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 중심이다. 음악보단 아직까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뭐 보시면은 없잖아요. 악기가 없죠. 무반주를 이렇게 가사 전달만 위주로 하는. 좀 전에 무반주였어요. 무반주예요. 손자 아이가 울리니까. 음악적인 효과가 반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울림이. 동굴에서 소리가 그런 같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울림 때문에 약간 그게 악기가 소리 나는 것 같이 악기 소리.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네.
이게 비발디니까 비발디는 이제 1600년대 작곡가라서 완전 조금 뒤죠. 중세보다 더 뒤기는 한데 예, 그래도 미사곡인데 연주회용이다 이제. 그래서 전에 있던 전래음악과 요거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음악에 더 집중해봐야 되겠구나. 네, 그렇죠. 훨씬 그쵸? 듣기가 좋죠. 가사가 똑같죠? 그렇죠? 화성만 다르고 미사용.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죠. 예, 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흐도 유명한 곡이 있어서. 아까 사계 느낌이 나. 사계 예. 아, 예. 비발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사람이 취향을 바흐가 여기 이마이는 이것도 글로리아 영광송 대영광송 비발디와 똑같아. 네. 확실한 건 전례용은 아니죠. 예,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는 음악은 아니죠. 확실히 예, 굉장히 기교가 있고 예, 화려한 이렇게 관현악이 들어가면서 훨씬 화려해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미사 했고요. 레퀴엠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레퀴엠은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이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미사보다 침울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로 작곡된다. 입당송 부분에 영원한 안식을로 시작되는 레퀴엠 부분이 첨가된다. 그리고 나서 다소 긴 라틴 성가인 진노의 날과 봉헌송인 주 예수 그리스도여가 연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천주의 어린 양이 끝난 후 영원한 빛으로 시작되는 영성체송으로 끝맺는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퀴엠 작곡가 중에서 모차르트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버랑 듀파이 같은 굉장히 옛날 시대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가 한 레퀴엠은 모차르트 시대에 비하면 훨씬 단조롭고 뭔가 이렇게 음악적인 구성이 좀 덜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전래용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아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비버 곡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비버. 챔발로가 들어가죠? 네, 반주부는 챔발로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음성. 요때 이 작곡가가 비발디 살던 시대에 있었던 작곡가여서 약간 느낌이 그쵸? 그렇게 막 엄청 단조롭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확실히 미사보다는 더 차분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요 전에 있는 작곡가 곡 하나 더 듣고 바흐를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번역할 때 장소곡이라고 번역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장례식의 미사에 사용하는 음악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좀 세속적인 게 좀 덜 묻어요. 레퀴엠은 일반적으로. 네. 다른 장르에 비하면, 종교 음악에 비하면,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가기도 해요. 레퀴엠은 그 역사 조금 더 길기는 하고. 음악이 세속적이면 어떻게 돼요? 세속적이면 교회에서 소비한다는 것보다는 더 약간 연주회용이나 좀 아니면은 네, 가사 자체도 세속적인 게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뒷파이 같은 경우는 1400년대 작곡가에서 조금 더 단조로운 선율이 나오지만 그래도 중세 시대다. 네. 요거 이제 하고 모차르트 레퀴엠을 한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라크리모사를 이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곡 같은 경우 레퀴엠 같은 경우에는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잠깐 그 시기에 죽어요. 모차르트가. 그래서 미완성곡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제자가 그거를 완성을 시키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랄로. 슬퍼지게 만드네요. 좀 더 들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일찍 끊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좀 맞춰서 하세요. 좀 더 듣고 싶으시면 좀 더 듣고 싶다 말씀 주시면은 네. 그럼 되는데 한번 원하시는 대로. 다음 네. 거부터 그러면 저희가 원하시는 네. 조금 더 들을게요. 네, 해주세요. 네네. 장르영화 되게 좋다. 코랄, 미사와 레퀴엠이 고교의 음악이라면 코랄은 신교의 음악이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신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찬송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변의 작곡가들과 함께 고교의 라틴어 성가를 독일어로 번역하거나 민요의 종교적 가사를 붙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단선율 코랄이었지만 16세기 후반부터 코랄 선율을 소프라노 성부에 두고 이것을 단순한 화성이 받쳐주는 식의 다성부 코랄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코랄을 이용한 성악곡으로는 코랄 모테스, 코랄 칸타타, 코랄 펠루드, 코랄 파르티타, 코랄 판타지아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개신교 예배에 연주될 목적으로 작곡된 것이 많지만 누구나 친숙하게 느끼는 코랄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청중의 호응을 얻어내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작곡가들에 의해 즐겨 작곡되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할 때 이제 작곡되었던 그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그것이 이제 대표곡이 될 수도 있다 코랄에.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이게 코랄이 작곡이 됐지만 결국에는 18세기 정도까지 넘어가면서는 좋은 호응을 이렇게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 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장르에 출연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교 그때 당시에서는 그 이 음악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대중들 아니 그 이 개신교를 이제 하시는 신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었다 16세기에는. 네, 그래서 종교 그 음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극음악, 종교음악에도 마치 오페라처럼 종교적인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전개시키는 극음악 장르가 있다. 오라토리오와 칸타타, 순환곡이 그 대표적인 장르이다. 이들은 음악적으로 볼 때 독창이라 중창, 합창 등의 성악과 기악 반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오페라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동작을 하지 않고 무대 장치나 별도 열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규모도 오페라에 비해 작다. 그러나 같은 종교극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각 장르별로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들 장르들은 그 기원에 있어서나 가사의 내용, 음악 형식 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항상 시도는 어떤 그 종교적인 목적으로 극음악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중에 점점 화려한 어떤 그런 그 반주부의 선율과 여러 가지 음악 기법들이 교회 서법 플러스 기법들이 생겨나면서 좀 대중화가 됐지만 처음에 음에 좀 퇴색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오라토리오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 그 탄생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16세기 말 수도원이나 신학교 등 특수한 시세에 사는 사람들은 오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실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더 큰 흥미를 끌기 위해 대액을 나누고 간단한 악기를 곁들인 종교적인 음악을 공연했다. 이것이 발전하여 독창과 중창, 합창과 관악이 어우러진 대규모의 서사적 악곡인 오라토리오가 되었다. 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게 오라토리오. 네, 그래서 이제 16세기 말 요때 수도원이나 신학교 등 특수 시설에 이렇게 오라토리움이라는 게 이제 그 기도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극 음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그 1597년에 이제 피렌체에서 처음 그 오르페우스의 에우리디체 하면서 그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했던 오페라가 나왔던 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대신에 여기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냥 그 음악으로 성행했던 것 뿐이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기서도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게 좀 연주회용 음악이 좀 생겨났다. 일단 칸타타도 쭉쭉 넘어가고 한 번 들을까요? 네. 칸타타
칸타타는 노래되는 곡이라는 뜻으로 악기로 연주되는 곡이라는 뜻의 소나타와 데베라의 이름이 붙여졌다. 칸타타의 모체는 이탈리아의 모노디라고 할 수 있는데 모노디란 17세기 초 가사의 악센트나 느낌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지속저음 악기로 반주되는 단선율의 노래를 말한다. 그런데 특별히 17세기 중엽에 와서 지속저음 악기로 반주되며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번갈아가며 노래하는 독창곡을 칸타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소 콘티누오 지속저음 악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악보랑 네, 유인물 조금 나눠드리는데요. 이 대충 어려운 아랫말이 그냥 다 이해가 돼. 아,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번갈아가며 노래하는 독창곡을 칸타타라고 부른다 이게.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여서 이게 종교극음 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그랬는데 일단은 제일 듣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소 콘티누오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스트라 악보상의 표기인 뚜띠 바시는 당시 통주 저음, 그러니까 뚜띠 바시라는 게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어로 전부 다 아래. 그러니까 전부 아래. 전부 아래.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아래. 해서 당시 통주 전 바소 콘티누오, 그리고 콘티누오도 이제 지속하다. 그러니까 콘티누아레라는 이탈리아 원어의 콘티누오, 바소 콘티누오, 계속 저음으로. 실제 연주에서 건반 악기의 왼손 성부를 죄송합니다.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의 저음 악기가 동일하게 연주했기 때문에 유래되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콘티누오라고 표기된 파트는 건반 악기의 왼손과 뚜띠 바시 전체 저음 악기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건반 악기의 왼손 부분이 지정된다면 바소 콘티누오 연주 시 연주자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건반 악기의 오른손을 처리해야만 하는 저음 파트에 표기되는 작은 아라비아 숫자의 해석이었다. 이러한 숫자 임시표 등은 기호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연주자의 자율적 해석이 더해졌다. 베이스라인의 숫자 표기가 변기된 것은 1600년 무렵부터이지만 전성기를 누린 것은 1700년 전후 수십 년간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칸타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처음에 음악적인 형식의 틀은 되게 단조로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이제 바소 콘티누에서 뭐 4개, 뭐 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섹션이 많이 나뉘어져요. 그 기법들이.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이 바소 콘티누오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바소 콘티누오가 어쨌든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화음을 더해지면서 반주의 성부를 완성시키는 기법이기 때문에 밑에만 서로 약속이 잘 된다면 밑에 즉흥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과 테너 부분이 잘 채워질 수 있게 하는 연주가 바소 콘티누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악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연주를 하겠다. 그러면서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주선율이 있으면 그 위로 이렇게 위에 꾸며지는 그런 음들이 있죠? 이제 요런 것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서로 요 밑에는 숫자로 위에는 음악 이 표시로 이렇게 7, 5, 2, 6, 4, 3 이렇게 세로로 3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전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위법에 나오는 전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연주할 때 베이스라인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토닉이라고 첫 음이 만약에 이제 도미솔에 쌓여지는 화음이 만약에 6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위법을 배웠을 때 6이면 그 가운데 음이 도미솔이면 미잖아요. 그 미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음이 도인데 밑에 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법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대위법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1700년 이후에는 유행이 됐다고 하는 거 보면은 대위법의 어떤 계승자이자 대단한 작곡가는 모차르트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전주의 시대 때 이것이 잘 계승이 돼서 대위법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모양이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화성학을 배울 때, 대위법을 배울 때, 이 4화음, 3-4화음, 2-4화음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좀 표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성격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아무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이 곡이 만약에 뭐 C 메이저다. 그럼 C 메이저면 C 메이저에 해당하는 뭐
그 1도 화성음이 있을 거고 뭐 5도, 4도, 5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화성 주요 3화음이랑 뭐 이제 부사마음 요거를 이렇게 막 나열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약속하는 요 모행의 형태도 대입법인데 그 전에 있었던 시대니까 그것이 이제 그 시초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할 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입법적인 표시를 왜 하냐면 이 곡이 어떤 그 선율을 가진 곡이지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연주자들은 모든 곡을 음악 분석을 해서 이 곡이 어떤 화성을 가지고 있고 이 곡이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거를 이렇게 대입법을 하고 이렇게 다시 전이를 했는지 이거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음악적인 형태를 분석할 뿐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연주자는 사실 이거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지속점에 대한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진 연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테너 선법에서는 테너가 제일 밑에 있는 선법이었으니까 여기 네 화성 중에서도 테너가 제일 밑에였으니까 그 테너가 자기가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 근간을 이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서로 거기서만 약속이 되면 본인이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오라토리오서부터 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렵죠?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희도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많죠. 뭐. 근데 어쨌든 1700년대 이후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기법법이 이렇게 성행을 하면서 이제 그걸 근간은 틀을 만들어준 사람은 어찌 보면은 바흐 이후에는 모차르트거든요. 이 모차르트가 굉장히 대입법의 대가예요. 정말 대입법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그 틀을 잡고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어쨌든 그 이후에 나왔던 곡들을 보면은 대충 이제 이 곡이 되게 뜬금없이 이 음정이 이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단조로 갔다가 장조로 갔다가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 보이는 진행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악적 형식 뭐 A, B, A 뭐 간다 뭐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성행을 했던 음악적인 표현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아무튼 이게 결국에는 근간이 돼서 그렇게 이제 고전주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이 시대를 다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바로크, 르네상스, 뭐 고전주의. 그래서 이거는 전쟁 레퀴엠이구나. 그래서 오라토리오. 네. 이거 다 아시죠? 교회에서 매년 연주해요. 남성 합창단, 그렇죠? 더 듣고 싶어 하실 근데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처음이야. 처음에 딱 듣고 딱 올리고. 아이고. 저 다음에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오라토리오 들으시면 좀 솔직히 말하면 미사나 우리 아까 앞전에 들었던 레퀴엠, 그러니까 멜키엠은 좀 더 장엄하긴 하지만 이렇게 엄숙하긴 하지만 별반 다를 거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쵸? 극음악인데 극음악 같지는 않죠, 딱히. 예. 그래서 이게 유행처럼 그냥 번져나갔던 장르 중에 하나지 그렇게 엄청 오페라적인 특성이 보여지거나 그거는 초창기에 정말 신도들, 그러니까 성도 그 신학교들이 이제 지루하니까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그 장르 구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18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저희 칸타타, 바흐 칸타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지금 들으실 그곡은 바흐 140. 근데 어제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선율. 그러니까 전래용 음악은 아니죠, 확실히 이제. 예. 전래용은 노래 아닌데. 부르지는 않네요. 네, 요거는 그냥 기악 반주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버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고 피아노로 그냥 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랑 이제 커피 칸타타라고 바흐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종교적 의미를 담았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요거는 이제 세속 칸타타. 예. 근데 근데 칸타타에 네. 그 계속 지속되는 저음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여기서는 많이 안 보여지죠, 사실. 예, 왜냐면 주선율에 대한 어떤 그 변화들이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대중들이 듣기 좀 좋고 재미있는 이런 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어떤 개념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라토리오도 그 왜 신도 이렇게 자기네 사제들끼리 이렇게 극음하는 걸 못 찾아요, 제가. 그게 없어요, 지금. 예, 그냥 이렇게 자꾸 연주해용 음악. 칸타타도 지금 이제 들으실 건 세속음악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지속점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이그샘플은 있죠. 악보가. 그거는 그 악보를 연주를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대중적으로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이런 것밖에 안 남아있어서. 저희 성당도 지금 네. 순환 마트, 그러니까 순환도 여기 좀 패션 이런 데는 네. 순환곡 할 때 그 성악 뭐지? 교회 성악회요? 음악을 하는 교수님들이나 해서 이렇게 음악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예전에 있던 성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되게 우리가 못 들어본 거. 그 미사를 보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미사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진짜 뭐냐면 다 진짜 혼자 신부님이 집전하고 신부님이 돌아선 지가 1000년에 걸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사 드리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60년대만 해도 그 60년대, 50년대만 해도 신자들이 갈 때 침을 계속 뱉었어요. 왜냐면 침 이제 영성체라고 해서 이렇게 성체 모실 때 절대 침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 계속 뱉으면서 갔대요. 이렇게 불교이신 분들은. 그리고 신부님 혼자 계속 신자들을 등지고 계속 미사를 집전했기 때문에 2차 바티칸 공의라고 이제 그 교황님이 집전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교들이 모여서 하나회에서 이게 1000년에 걸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도 이렇게 신들을 이거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라토리오 이렇게 들으러 가면은 음악 자체가 엄청 아름다운데 일단 그 본인들끼리 라틴어로 주관하는 루터교도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미사처럼 들이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분리돼서 음악이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미사 형식을 맨 처음에 루터가
끌고 와서 형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신하들 반발이 되게 심했대요. 왜냐면 그러면 무슨 분리 의미가 있냐. 그래서 미사 자체에 이제 분리를 시키고 이제 그것도 좀 자유롭게 진행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넘어오면서 뭐 도신 계통이나 이렇게 이제 아주 정통인 이런 분들은 그 형식을 못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갖고 와서 좀 형식화했으면 했는데 그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런 되게 엄청 많았더라고요. 저희도 미사를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러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구경하러 간다고. 미사 보러 간다. 네, 미사 진짜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런 것도 영성체는 마지막에 하지만 실제로 미사에 참여하게 된 건 너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만의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미사를 드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다 그전 라틴어로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굉장히 팽배했던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보 자체도 굉장히 그냥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이제 미사곡 하나가 굉장히 단선율로 되어 있는 느낌의 곡들이 많았잖아요. 그 곡처럼 연주를 해요. 그레고리안은 한 명이. 그러니까 정말 뭐 음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내가 말로써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대중화될 수는 없고 그들만이 그냥 정말 미사를 보러 간다라는 그 초점에만 맞춰서 하는 것처럼 그들만의 어떤 전례용 어떤 음악을 했던 것뿐인데 마찬가지 오라토리오도 분명히 처음에는 계속 단선율로 뭐 이제 나중에 다성음악이 출현하면서 기법법이 발달해서 나중에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잖아요. 항상 똑같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 영성철송까지는 다 결국에는 똑같은 가사니까 이거를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과 고착화가 되면 장르가 굳어졌던 건데 결국엔 우리한테 들려지는 거는 그들만의 그 음악이 아닌 작곡가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커피 칸타타 같은 경우에도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그런 거를 받고 내가 이런 거를 작곡을 해주세요. 뭐 전쟁 레퀴엠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브리트니 작곡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적인 기반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비슷하다. 뭔가 확실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되게 나중에는 다 뭔가 색깔이 동일해요. 그 안에서는 내용은 다를지언정 뭐 레퀴엠 조금 더 엄숙하고 이제 미사는 이제 전래식으로 했던 거 그대로 입당성서부터 이렇게 하는 그 가사는 똑같을지언정 뭔가 음악적인 거는 결국엔 좀 비슷한 거를 갖고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미사를 보러 간다.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간혹 가다가 친구 결혼식이 많이 성당에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도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뒤에 저는 이제 항상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일어나신 것 같으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하는 척.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 예배를 정말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듣는 거지만 정말 미사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뭐 그레고리안 성가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마 참여하신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는. 만약에 그레고리안 챈트가 있으면 그냥 그걸 차라리 보시는 게. 근데 그레고리안 성가 신부님이 부르기 시작하면 다 이렇게 웃기고 왜냐면 이게 안 끊어지는데 라틴어로 하는 데다가 다 어르신들 여기서 막 중립적으로 누군가 가고 있거든요. 그걸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손님 신부님을 오시는 분들이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일어나시려면 노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루해. 이게 여기 나오는 순환곡은 이제 예수님 뭐 이렇게 못 박으시오 이러면서 다 배역이 다 오기도 있고 박진감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순환곡은. 근데 그레고리안 성가는 저희가 이제 봉쇄 수녀원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멘 수녀원들이 이제 뭐 클라라 수녀원이나 아예 그냥 기도만 하고 밖으로 죽어서도 무덤이 안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면 그 수녀님들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무반주로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성부 다 넣어가지고 이제 막 들려주시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신부님들이 하시는 거는
그 모든 뭐 시각적인 이거를 그냥 노래 다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아요. 하는데 저거는 언제 인내심에 하는 복경 비슷한 거예요. 불경은 이렇게 반복 그런 느낌이에요. 있잖아요. 근데 그 불경은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심취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가 뭔가 빠져든다 이런 느낌인데 그레고리아는 저거 언제 보지? 그래서 악보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 이해를 해. 들려주셔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아, 제가 다음 시간에 악보를 갖고 올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있을 때 그레고리안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뭐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르간 전공 선생님이셨었는데 이탈리아 선생님이셨고 굉장히 제가 그때 이름이 수산나였어요. 하필. 그러니까 수산나 막 이래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악보를 봤는데 이 의미에서 만약에 라라고 되어 있으면 나는 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파예요. 막 이렇게 전혀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 선생님이 막 진짜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정하신 거야. 아무도 이거 궁금해서 막 연주 한번 해주세요 하지 않은데 프로펙타누 그 차이를 엄청 정확하게 안 하시면 막 다시 강박 있으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충격으로 아직 그 악보가 있어요. 네. 그게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 그 충격으로 악보도요 세상에 이게 A4가 아니고 굉장히 큰 걸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로 열정이 있으시구나. 이분은 진심이다. 네, 그래서 아직도 충격이지만 내가 그레고리아는 정말 충분히 이해했다. 이거 덕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악보를 가져와서 그 악보가 여기에 연주에 남아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악보 한번 읽으실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굉장히 약간 저는 불경 이렇게 하듯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정을 되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요 음악 전공 하셨던 그분께서도 막 이렇게 또 길어지겠다 하셨지만 그 정도 열정이 있으신 분만이 그레고리아 성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비로소. 예.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칸타타하고 소나타를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르게 색다르게 들려요? 칸타타 소나타요? 예, 여기서 표현하는 지금 뭐 노래되는 곡이라고 하고 뭐 악기로 연주되는 곡이라고 소나타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연주를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면 아 이거는 칸타타고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기악을 위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기악. 소나타라고 하는데 뭐 피아노나 그런 물론 단선율은 아니겠지만 그런 연주를 할 때는 소나타라고 하죠. 저희가 그 타이틀에. 근데 칸타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거기서도 물론 기악이 들어가지만 기악 반주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음악극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노래가 좀 많이 이렇게 주가 되는 거죠. 이 칸타타에서는. 소나타는 기악 위주. 소나타는 노래가 없죠. 없고 칸타타는 이제 이렇게 혼합으로 된 양식이지만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죠. 처음에는 이제 철저한 음악극 형식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추가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이때는 이제 정말 우리의 친숙한 멜로디를 들은 방금 아까 그 바흐의 140번 곡도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멜로디 그런 거는 이제 비로소 대중화됐던 음악으로 발전을 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되게 폐쇄적인 거죠. 우리들만 하는 그런 어떤 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를 위한. 그럼 한 가지 이제 그 곡이 있다면 그 곡을 그냥 노래로 하면 노래와 기악이 들어간 거를 칸타타라고 하고 그 노래를 뺀 거를 그러면 소나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나타 기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연부, 전개부 이러면서 피아노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재연부, 전개부, 제시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작곡가가 작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도 그걸 해석을 함으로써 연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악권 위에 작곡하진 않죠. 아예 다른 분야니까. 소나타라는 건 자체는. 근데 워낙에 일단 그 종교음악의 시초가 일단 음성으로 시작을 했던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소나타에 성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성악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그들만의 기악 위주의 그런 거라면 요거는 이제 성악, 합창 그 위주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세속
칸타토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커피 칸타토. 예. 꽤 재밌어요, 이건 좀 재밌게. 즐기자. 정말 눈 감고 노래만 들으면 사실 이게 원어니까 우린 못 이해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 커피 이런 거 다 장면 빼고 노래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종교음악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세속에 커피를 즐기자, 커피 마시다 즐기자, 마시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죠. 이렇게 커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은 순환곡 지나서 여기 종교음악은 좀 다 하고 끝냈으면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다음 시간에 합창음악까지만 듣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탈리아 성악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하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레고리 성가를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꼭 불러보셔야 돼요. 제가 미리 그걸 자료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